조계종이 어렵게 중재를 한 코레일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늘 밤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업 중인 노조원들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서울광장에서는 철도 민영화저지 집중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철도 파업과 관련된 상황, 잠시 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피드 문희정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 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 원을 합쳐 116억 원입니다.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비용이 인가돼 법인 사업면허 발급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노조가 낸 코레일 임시이사회의 법인 출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1 민사부는 수서고속 철도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법인 설립 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 비용 인가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정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으나 각자의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19일째인 철도 파업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열린 오늘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대하며 강행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면서 정부는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오늘 민주당 김광진 의원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모 방송에 보도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녹취록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부대 보안 담당관 명의로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10일 오후 11시께 이모 단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 등 2명에게 부대 현황을 보고했다면서 당시 보고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2급 비밀로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KT, LG U+, 등 3개 이동통신사에 역대 최대인 1,0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제재 때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이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데뷔골 터뜨린 기성용 선수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예. 장소는 구디슨 파크였습니다. 바로 에버턴의 홈구장이 되겠습니다. 전반 25분에 골키퍼 팀 하워드의 패스가 약간 짧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팀 동료인 오스만에게 전달해 준 것이 짧으면서 잠깐 더듬었고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성용 선수가 잡아내서 그 팀 하워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급해진 하워드 골키퍼가 발로 태클을 걸었고 이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당연히 하워드 골키퍼는 득점 상황에서 반칙을 했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기성용 선수가 직접 차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데뷔골을 완성시켰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잉글랜드 진출 이후 첫 골도 터뜨렸는데 기성용 선수 요새 좀 기세를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강한 상대를 만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데뷔골도 역시 첼시를 상대로 한 것이었죠. 예. 리그 캐피털 원컵에서 연장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을 4강으로 이끌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에버턴이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에버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2승 5무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난 12월 30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0일이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홈 17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예. 올 시즌 역시 5승 3무로 8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반면에 선덜랜드는 지금 현재 최하위 20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3무 5패, 단 한 번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은 5승 3무 무패의 전적을 달리고 있는 에버턴이 3무 5패의 무승의 전적에서 시달리고 있는 선덜랜드를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기성용이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예. 벨기에 출신 선수들과의 자존심 대결 그리고 박싱데이에 벌어진 EPL 경기 결과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에버튼에는 지금 첼시에서 임대로 온 로멜로 루카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벨기에 대표팀 선수인데요. 루카쿠는 이날 경기에서 별다른 활약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기성용이 많이 돋보였고요. 그러면서 그 벨기에 대표팀 선수 간에 벨기에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간의 자존심 대결에서도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죠. 제가 벨기에를 언급하는 것은 다들 아시듯이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만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박싱데이도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경기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였죠. 바로 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맨시티의 홈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먼저 선제골을 내줬지만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의 중앙 수비수이자 또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중앙 수비를 맡고 있는 빙센 콤파니가 헤딩골을 넣었거든요. 예. 이 헤딩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비드 실바의 코너킥으로 인해서 즉 세트피스에 인해서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이 콤파니 선수가 191cm의 장신 수비수인데 동정 세트 플레이에서도 헤딩골을 넣는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헤딩으로 넣기도 했고요. 이렇게 헤딩으로 고공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 또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수비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벨기에 대표팀과의 경기가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첼시 역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첼시에서도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에당 아자르, 바로 벨기에 대표팀의 심성이자 스타거든요. 이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 그다음에 콤파니라든지 아자르가 넣었다는 것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벨기에 선수들을 우리 대표팀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콤파니 같은 경우는 이미 장신 수비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상대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그 콤파니 같은 경우는 주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종종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헤딩으로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에 스위스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얻어맞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샌더러스 선수였던가요? 예, 필립 샌더러스 선수였죠. 예. 박주영 선수의 파울에 이어서 프리킥에 이은 헤딩 결승골을 내줬는데 어쨌든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럽 축구 상당수 리그가 지금 혹한기 휴식기를 맞이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혹한기 방학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박싱데이로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면에 독일 분데스리가라든지 이런 곳은 한 2, 3주 정도 휴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과 구자철이 지금 입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도 귀국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일단 레버쿠젠에서 연착륙한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구자철 선수가 되겠는데요. 예. 지금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볼프스부르크에서 좀 부상이 있긴 했지만 이후에 다시 부상에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와는 상당히 좀 대비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좀 구자철 선수가 여러 팀으로 옮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그 몇몇 언론에서는 벌써 마인츠 영호라는 팀과의 그 연계설도 좀 있기 때문에 구자철이 과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움직일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박지성 선수가 되겠는데, 박지성 선수는 바로 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끝난 뒤에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대표팀 복귀는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를 혹시나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접어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동원 선수나 박주영 선수가 있는데요. 지동원 선수 역시 기성용과는 상반되고 있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거스포옙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봤듯이, 오늘 경기에서도 봤듯이 페널티킥을 직접 잡거든요, 기성용 선수가요. 예. 페널티킥을 보통 맡기는 것은 스타급이 아니면 보통 맡기진 않습니다. 특히 기성용 선수가 썬덜랜드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수완지 시티에서 옮겨온 임대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 포옙 감독의 그 기성용에 대한 신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동원 선수는 전혀 포옙 감독의 눈에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좀 분데스리가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동원 선수의 움직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영 선수 역시 아스날에서는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과연 박주영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갈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겨울 이적 시장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선수 구자철, 지동원, 그리고 박주영 선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K리그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들 이적 상황이 있고요. 또 사령탑이 바뀌고 또 구단 대표가 바뀌는 그런 팀들도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대한 선수가 되겠는데요. 대한 선수가 드디어 K리그를 떠나게 됐습니다. 대한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부터 올 시즌까지 3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한 그런 선수가 되겠는데, 대한 선수가 그 장수 순텐으로 옮겼습니다. 장수 순텐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에 중국 슈퍼리그 2위를 차지했던 팀이기도 하지만 올 시즌에는 중하위권을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 순텐이 좀 공격력 강화 차원에서 지금 대안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또 장수에서는 로다 안타르라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고, 또 레바논 대표팀 공격수로서 우리에게도 좀 낯익은 그런 로다 안타르라는 선수가 또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서는 공격력 강화 차원에서 대안까지 들어오면서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우승을 넘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안을 뺏긴 것은 서울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한데, 대안에 그 필적할 만한 그런 공격수를 데려온다면은 서울의 전력은 좀 더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이전보다 좀 전력이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몰리나 선수가 있는데요. 몰리나 선수 역시 성남 이다에서 뛰다가 서울로 옮겨와서 대안과 함께 데몰리션 컴비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으면서 상당히 위력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몰리나 역시 지금 중국 슈퍼리그 팀과의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서울이 그 대안과 몰리나라는 두 선수를 모두 좀 잃을 처지에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역시 이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만한 선수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동분서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박종환 감독, 그리고 신문선 대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남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남이다가 이제 올 시즌 끝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종환 감독이 취임을 했고, 우리에게도 해설가로 잘 알려진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두 분의 연배로 본다면 감독하고 사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하겠습니다. 신문산 대표이사가 훨씬 더 어리죠. 박종환 감독은 이제 벌써 70대 중반의 나이니까요. 예. 좀 그렇지 않아도 박종환 감독의 취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안익수 감독이 성남 일화를 바로 올 시즌에 맡아서 잘 이끌었는데 바로 안익수 감독이 해임이 된 모양새거든요. 물론 이제 성남 시민구단에서 안익수 감독을 구태여 데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만한 계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안익수 감독을 왜 그런 자리를 보장해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남 시민구단의 그런 위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종환 감독을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성남 시민구단에서 그런 책임감이 없다고는 하지만 모양새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안익수 감독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부산에서 성남으로 오면서 상당히 그 성남 일화를 살려달라 뭐 이런 식까지 해서 안익수 감독을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안익수 감독이 3년 계약을 맺고 나서 불과 한 시즌 만에 해임된다. 그것도 옛 스승에 밀려서 해임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양새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성남 시민구단이 고용 승계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승계를 안 한 처지가 됐고요. 그리고 박종환 감독 역시 너무 감독을 맡기에는 너무 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예. 퍼거슨 감독보다 나이가 많은 박종환 감독이 취임했다. 어쩐지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환 감독 입장에서는 프로야구의 김웅영 감독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할 법합니다. 예. 하지만 최근 그 프로축구에서도 상당히 좋은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황선홍 감독이라든지 홍명보 감독 모두 40대 감독으로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박종환 감독이 그 김웅영 감독의 예를 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신수 선수의 계약 의미, 이적 금액 이거 좀 짚어보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가 대박 계약을 터뜨렸죠. 지금 텍사스 구단에서 발표가 나온 바에 의하면은, 역대 타자 중에 2위 기록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난 그 박찬호 선수가 있었을 때,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사상 최대의 계약을 터뜨린 적이 있었죠. 예. 바로 그 알렉스 로드리게스 다음 계약이니까 상당히 텍사스 레인저스로서는 추신수를 잘 모셔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텍사스는 아메리칸 리그입니다. 추신수가 지난 올 시즌에 신시내티 레즈에서 뛴 것을 제외하고는 시애틀과 클리블랜드 모두 아메리칸 리그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그 투수들이 낯이 익은 아메리칸 리그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좀 더 공격력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인 그 알링턴 구장 같은 경우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예. 투수들의 무덤이라고까지 여겨지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코어스필드처럼 고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위에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타구가 좀 높기 때문에 홈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구장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 박찬호 선수도 상당히 고역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좀 더 장타를 많이 날릴 수 있는 구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아무래도 일본인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한일 스포츠 역사를 보면은 주로 경쟁 관계가 많았지 한솥밥을 먹는 동료 관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LA 다저스에서 함께 뛰었던 박찬호와 노모 히데오 역시 물론 팀 동료긴 하지만 선발 투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였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에이스인 다르비쉬 유와 타자인 추신수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동업자 관계고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비쉬가 잘 던지고 추신수가 잘 치고 잘 달리고 잘 잡아준다면 텍사스의 좋은 성적을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관계, 경쟁자라기보다는 협력자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한일 스포츠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 박상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라면 한 큐이트입니다.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한국철도공사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철도 노조 파업 19일째입니다. 조계종이 어렵게 중재 자리를 마련했는데 결국 노사 협상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코레일 측이 오늘 밤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업 중인 노조원들 사실상 해고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한 상태고요. 내일입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철도 민영화 저지 집중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 노사 협상 어떤 좀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에 어떤 절충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KTX 법인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민영화 수순이라는 이제 강력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 철도 노조 측에서는 어쨌든 면허권 발급 중단을 시켜놓고, 소위 코레일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무조건 복귀해라, 그리고 12시까지다, 최후 통첩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만 내놓고 계신데요. 예. 이거는 실제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 분의 태도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협상이 아니라 거의 협박하는 수준에서 오늘 코레일 측이 임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코레일 측에서는 더 이상 협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만나서 계속 서로의 차이점을 좁혀가는 어떤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만나놓고 이제 협상 없다, 최후 통첩하겠다, 이것은 애초부터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코레일 사측의 태도를 보면요, 네. 실제로는 대량 해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부나 코레일이 이번 파업에 대처하는 어떤 방식이 한마디로 진압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이런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켜 왔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지난 일요일 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건물을 불법적으로 이제 침입을 했다든지, 그리고 파업 쟁의 중인 사업장에는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위반을 하면서 무조건 일단 강경 진압하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조합원들이 해고 문제나 징계 같은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을 시작하지도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많은 철도 노조가 이제 파업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회사 측의 대량 징계가 있었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원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 감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서도 파업에 참가하신 분들의 복귀율도 굉장히 낮고, 이전에 파업에 참가하시지 않았던 단위들까지 파업 참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제 강경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또 이런 사측의 조치에 지금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오늘 또 사측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파업 중인 노동조합의 예금, 채권, 부동산, 재산 가압류 신청했고요. 네. 아마 또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코레일 사측이나 정부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코레일의 철도 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철저히 청와대의 어떤 방침, 지시 이런 것에 따라 움직여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재 정부 들어서고 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전교조, 공무원노조 이런 노동조합들을 다 불법 노조로 규정을 해왔고, 철도 노조까지도 헌법상의 어떤 노동상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정부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일체 꺾어 놓아야 될 그런 세력으로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이번 코레일 파업에도 그대로 또 투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계속 선진국 얘기 계속 하시는데 어떤 선진국도 사용자 단체만큼 노동조합도 하나의 어떤 사회적 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 권리를 보장하면서 함께 발전해 왔고 그런 나라들이 또 복지나 경제 안정들을 이뤄왔다고 봅니다. 현재 이 정부나 코레일의 반노동 정책과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상황을 또 보면 이제 정부나 뭐 코레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보수 언론 매체 동원해서 이제 대국민 홍보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예,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특히 시민들 많은 그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좀 지지 의견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런 느낌 좀 실제로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정당 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 민영화 문제를 좀 시민들께 알리기 위한. 근데 굉장히 호응들이 좋으십니다. 예. 정당 연설회 얘기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한마디로 뭐 시민의 발을 볼모로 뭐 철밥통 노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지금 이 철도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철도 파업이 뭐 8일 이상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할 테니까 민영화는 네. 막아라.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철도 노조 지도부의 상황을 보면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노총이 있고요. 또 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조계사회 그리고 최은철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사에 피신한 상태인데요. 네. 이 철도 노조 측에서 이 파업 상황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좀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이 19일째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요. 이 사태 해결 결국은 이제 정부나 사측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도부들이 이제 체포되지 않고 파업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각의 지도부들이 세 곳에 다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도부들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 파업 대우가 제가 볼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이 정부의 초기의 어떤 그 무리한 강경 진압 때문에 훨씬 더 이 철도 파업에 대한 지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합리적인 대화 이외에는 이제 별 수순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압박을 정부가 상당히 받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정치권 안에서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이제 박원석 의원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률을 만들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이고요. 예. 이러한 합리적인 방안들로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정치권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새누리당이야 정부 입장하고 동일하니까 네. 재론할 가치가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그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짚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제외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한번 짚어주시죠. 정치권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요. 일단 이제 정치권이 여러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이제 환노위에서 뭐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장관들 이제 모셔다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좀 만들어 보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이와 약간 유사한 법안을 얼마 전에 이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을 서로 합의해서 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다른 야당들과 좀 힘을 모아서 해결하도록 나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법안을 발의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야권이 모두 힘을 좀 모으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네. 야권 그 연석회의라든가 연대의 모습은 좀 갖춰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너무 민주당 위주로 지금 대여 협상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철도 노조 파업 문제도 네.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 쪽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여야 협상이라고 할 때 야당이라는 것이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제 두 거대 정당 사이의 정쟁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흐르지 않을 때는 또 제3의 정당이 그 안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또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정당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야당답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이외의 야당과도 함께 협의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여당을 만나서 협상하는 만큼이나 예. 이쪽에 힘을 좀 모아 나가는데 조금 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네. 예. 정치권은 그렇고요. 네. 지금 종교계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까지 좀 연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연대 위해서 정의당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어쨌든 조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찾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하고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이 막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끌어나가기보다 지금 어쨌든 이제 종교계가 나서셨기 때문에 뒤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힘을 좀 모아 나가는 것은 지금 종교계 쪽에서 쭉 해나가시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안에서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좀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 이것을 좀 찾는 것이 정의당이 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철도 파업 이게 좀 길어지면서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전면에서는 좀 뒤로 처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철도 파업이 길어지는 이유 그리고 정부가 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이런 정치적 상황과 좀 연계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국정원 문제든 철도 파업 문제든 이것은 정부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어떤 정부의 태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철도 파업 문제도 결국 국민들의 어떤 공공 복리보다 정부의 어떤 시장주의 정책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정 문제를 가리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를 떠나서 철도 문제로 또 터져 나온 이 정부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최대한 잘 밝혀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철도 민영화 저지 집중 촛불 집회 이 정의당 당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내일 다 서울광장으로 모일 거고요. 예. 정의당은 행사 전에 2시에 광화문에서
손호선 당대표 그리고 심상정 원내대표와 또 전체 의원단들 전부 모여서 정당 연설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리고 촛불로 가게 됩니다. 예, 전국에 있는 정의당 당원 다 모이시면 내일 장소 비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지금 그렇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도 이번 행사에는 꼭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높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새누리당 그 국정원 개혁 입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도된 내용 보신다면 정의당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실 이번 국정원 개혁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잘 건드려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노조 파업 상황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총선 대전 서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연해 현 코레일 사장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TX의 그 부분 지금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부분이 옳지 않고 지금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철도와 비교할 때 규모나 뭐 이런 파워 면에서 우리 철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한다면 뭐 상당히 그 국가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확고히 반대합니다. 철도의 민영화는 물론 경쟁도 안 된다. 철도는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은 최연해 사장.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나서는 오늘 오전 9시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는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들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이 여성분도 변심한 것일까? 2005년에는 민영화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11월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최연해, 박근혜 두 여성. 과연 변심한 것일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박수현 대변인의 한마디 더 들어보자면 이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네,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 또는 민영화 하겠다 관련된 발언을 좀 전에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어보셨지요. 네, 박근혜, 최연해, 해 시스터즈가 문제군요. 예,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그냥 민영화한다고 설득을 하든지 거짓말하고 들키니까 합법화를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네요. 코레일 지도부에도 맥심 살라고 가압류 신청한 것 같네요. 맥심 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커피 사라고요? 예. 닭 핫기 마사오 어렵습니다. 닉네임이. 닭을 핫기 마사오. 예. 그럼 공기업 거의 모든 곳을 적자 폭등시킨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 재산부터 가압류하시길. 노동자는 파업하면 손해봤다고 압류하면서 정작 빚더미를 만든 정부와 관료들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십니다. 꿍수 닉네임 쓰시는 분 의견입니다. 개미 똥구멍도 빨아먹을 놈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어떤 맛인지는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샤스타 데이지님, 협상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명분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 쌓으려고 그냥 노사협상에 임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전설의 까치님, 그런 식이면 타당성 검토 개판으로 해서 적자투성이 인천공항 철도 적자분 사측에서 n분의 1 해야지, 작것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아하님, 존경, 협상과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말하는 건지,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님, 예, 그라면 열차 운행 횟수가 너무 줄어들었고 요즘 너무 복잡해요. 짜증날 정도요. 이런 의견이시고요. 따핑 진주님도 라면 의견 같습니다. 야만의 대한민국이란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에 가는 재산 가압류는 약자를 막장으로 보는 악질적 행위다. 정부가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런 야비한 짓거리를 그만두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넘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의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 노조분들께는 추운 날 따뜻한 숭늉 한 사발씩, 코레일 사측엔 뜨거운 커피 믹스에 빨대 꽂아 줘버리겠습니다. 빨대로 마시게 되면 더 뜨겁습니까? 예. 오늘 라면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희정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주하고 있지만 코너 시작할 때는 인사를 하는 게 예의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좀 늦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전해주던 정가 소식 이번 주에는 못 전해드렸는데요. 양 기자가 지금 해외에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 있는지는 모르시죠? 미국이요. 미국이요? 예. 예, 오바마 인터뷰를 가셨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 중에는 귀국해서 다시 정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KTX 관련해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서발 KTX 법인화하겠다. 다시 한번 천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철도 부분은 국민을 위해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경쟁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수서발 KTX 법인화 방침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뉴스톱 7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비용이 인가됐기 때문에 법인 사업면허 발급,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힘을 제대로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전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적된다고 거듭 법인화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은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들을 하죠.
경제학이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예. 아니 경제학에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느 경제학에 누구 젖에 이런 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한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물어봤고요. 또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특별히 당부를 했다고요? 네. 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당부를 내렸으니 공무원들 정말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서 관련 부처가 파견되어 한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공무원도 투자 유치를 통해 얼마나 지역을 활성화시켰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돈 안 들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규제 완화인데 과감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보고 모범 사례를 만들라면서 풍부한 국내 외화 유동성을 건설, 플랜트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 등을 촉진하는 데 활용하는 등 창의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에게 공이 넘어간 셈이죠. 예. 투자를 유치해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철도 파업에 대해서 국제 노동계의 지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걸핏하면 OECD 들먹거리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들 굉장히 정부가 들먹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이 외국 사례를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한테 불리하니까요. 예. 철도 노조의 파업이 19일째로 접어든 오늘 철도 노조를 지지하는 프랑스, 독일, 홍콩, 터키, 일본 등 국제노동단체들의 연대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참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홍콩 노총은 지난 24일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에 항의한다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홍콩 노총은 영사관에 전달한 항의 서한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많은 경찰을 동원해 침탈했다며 연행자 석방, 철도 민영화 중단과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진보노총도 같은 날 오후 주 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조합원 80여 명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한다고 한국어로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카니베코 터키 진보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이후 이 터키 진보노총 깃발이 날리는 모든 사업장, 모든 지부, 모든 건물은 민주노총 사업장, 민주노총 산하조직, 민주노총 건물이라면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이 동지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터키 공공노총 소속 철도노조도 27일 오늘이죠. 앙카라 소재 주 터키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외국 분들까지 종북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제발 좀 몰아붙여서 좀 이슈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연대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25일 전국 건설 운수 연대 노동조합과 전국 커뮤니티 유니온 연합회 소속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도쿄 주재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노동자들은 항의문에서 민주노총 침탈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을 떠올릴 만큼 법을 무시한 만행이라며 한국 정부는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이 민중들의 손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좀 뜨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멀리 미국에서도요. 운수노동자연대위원회가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그리고 프랑스 연대 단결 민주노조 소속 철도노조는 파리 소재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이니까 이제 곧 열릴 예정이겠네요. 예. 그리고 호주에서는 제조 노조가 새해 1월 2일 시드니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주로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군요. 네, 어제 뉴스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미국 역시 실망이라는 공식 입장 표명했는데요. 국내에서 비판 목소리 당연히 나왔을 테고요. 오늘도 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오후 트위터를 통해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라면서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 흐름 속에서 계획된 의도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탄만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일본의 침략 범죄와 가혹한 식민 지배, 그리고 그에 맞선 선열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시간 트위터를 통해서 한 국가의 건강성은 역사인식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부 일본 지도자들의 의식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쾌유를 빕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를 힐난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별도 성명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아베 총리는 반성 대신 야스쿠니 친사 참배를 선택했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일본의 양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의 외교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양심적 지식 사회에도 호소해야 한다. 또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반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정치권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우호를 해치고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의 저급한 일부 정치인들과 맞서야 한다며 일본을 바라보는 정교한 전략적 사고와 대응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긴장과 일치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여야를 떠나서 뭉쳐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강하게 듭니다. 예.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게 수뢰 혐의에 대한 재판이죠. 징역 3년을 구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황보건설 대표 황모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최고기관의 공직자 지위에서 청탁 대가로 받은 금액이 크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6,91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황 씨로부터 살림적 인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고 현금과 미화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역시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기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황 씨가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원세훈 전 원장의 최후 진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 최후 진술에 나선 원 전 원장은 이거 들으시면 또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약간 뒷목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해오다 지쳐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청렴이 목숨보다 중요한 공직자의 삶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유죄가 결정되면 감옥에서 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고 공판은 언제입니까? 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은 황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그러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 씨로부터 연수원 신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2010년 12월까지 현금 및 미화 1억 7천여만 원과 순금 20돈 등 5,400여만 원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하고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항목을 통해 수시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또 사고를 냈다고요? 네, 참 일베 때문에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젖병 테러, 홍어 택배, 할아버지 자살 인증 등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호빵 테러입니다.
편의점에 근무하는 일베 회원이 이 담배를 호빵 찜통기에 넣어서 같이 찌는 만행을 저지르고 인증샷을 찍은 건데요. 일베 게시판에는 오늘 편개이, 그러니까 편의점 직원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편개이다, 평가 좀, 이런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호빵 찜통기 내부에 호빵과 함께 담배 2개비가 들어있었고요. 이 일베 회원은 출근하자마자 담배를 찜통에 넣어봤다며 1시간 후에 결과 알려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해당 게시물이 공개되자 일베 안에서도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친 행동은 심했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담배 냄새나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극히 혐오스럽다라고 댓글을 달자 게시자는 알로에 냄새 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일베 회원은 신발 깔창 넣어놓고 알로에 잼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예,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일베충들이 음식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그 쓰레기 짓을 창조하네. 이젠 먹는 음식까지 손을 대냐. 일베충들은 답이 없다. 본사에 신고했으니 사과문 쓸 준비하길 등의 댓글을 달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는데요. 사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에도 한 일베 회원이 젖병 제조회사에 근무한다면서 갓 생산된 젖병을 빨았다는 이른바 찌찌파티 사진을 일베 게시판에 게재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해당 업체는 일베 회원에 대해 계속 직원으로 둘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이제 주말로 접어들어가는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직 2013년이 마무리되지 않은 월요일에 6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